어렵게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 앞으로 12주가 대단히 의미 있는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 사마천 사기를 32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이 주제로는 오늘 이 시간부터 12주가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어떻게 비유해서 말씀드리면은 저의 임상실험 대상자들이 되신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12주 동안 이 강의를 들으시고 보이시는 눈빛이나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과연 이 주제로 앞으로 다른 곳에 가서도 강의가 가능한지, 또 충분히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는 스스로 또 판단해야 되고, 모자라면은, 부족하면은 또 더 보완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 점들을 염두에 두시고, 어쨌든 간에 적지 않은 분들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이게 추석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또 급하게 홍보를 해서 도서관에서 한 15명 정도 신청을 해 주셨는데 또 멀리서들도 오셨어요. 그래서 저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2주 동안의 강의의 주제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가장 중요한, 또 가장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그 한국 사회에 대한 인식 자체죠. 그죠? 이게 우리나라가 도대체 뭐가 문제이길래, 또 뭐가 모자라길래 이렇게 갈등들이 많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일어나는가라는 부분들을 깊이 있게 생각해 본 결과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안 돼서 그렇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작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실천되어 왔는가, 또 어떤 사람들이 실천했는가라는 부분들을 좀 근거를 가지고 쉽게 조금 대안을 제시를 하다 보면은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희망을 가지고 이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거의 지금 몇 달 동안에 내내 여기만 지금 매달려서 좀 살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한테 12주 동안 미리미리 거의 2, 3주 전에 아마 추석 지나고 나면은 12주 강의가 다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의하는 제 나름대로. 그리고는 일주일 전에 이제 강의할 때마다 좀 더 보완하고 좀 더 다른 좋은 자료들을 또 보태서 여러분들하고 만나면은 좀 더 내실 있는 강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미리 염두에 두시고 제 강의 들어주시고, 대체로 제 강의는요, 오늘은 총론 전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한테 한국 사회에 있어서 보수가 도대체 어떤 존재들인가라고 하는 보수의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한국 사회에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모순과 갈등의 근원지로서 보수의 문제를 좀 짚어보고 이런 개념들이 과연 한국 사회에 적용이 가능한 것인지, 올바른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타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사마천 사기에 나오는 가장 첫 번째 기록인 요순우, 요임금 순임금을 들어보셨죠, 그죠? 요임금 순임금의 노블리스 오블리주에 관한 이야기로 강의를 끌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제가 한 15분 내지 20분 정도 노블레스 오블리주하고 관계되어 있는 명업 명구들을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고사성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1시간을 정리를 하는 쪽으로 1시간 반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에다가 제가 이 PPT를 깔아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필요하신 자료, 또 이 대목은 내가 꼭 하나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도서관에 요청하셔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단어 의미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PPT가 지금 갑자기 여기 와가지고 이쪽 컴퓨터에 옮겨놓는 바람에 글자가 지금 이제 조금씩 떨어져서 갈라집니다. 다음 주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 도서관에다 부탁을 해놓겠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하고 보수의 가치 문제를 위키백과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권력 명예는 사회에 대한 책임과 함께
사회 지도층에게 사회에 대한 책임이나 국민의 의무를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도덕성을 요구하는 단어이자 이를 실천하지 않는 사회 지도층이나 문제를 비판하는 부정적인 의미로도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얘기입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번역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불어입니다. 번역해서 말씀드리자면 고귀한 만큼 의무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신분이나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책임과 의무를 다른 계층 사람보다 훨씬 더 강하게 그리고 충실하게 책임을 이행하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기원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요. 14세기 영국하고 프랑스의 백년 전쟁 당시에 프랑스의 도시인 칼레시가 항복을 합니다. 그랬더니 영국이 가장 책임 있는 사람 6명의 처형을 항복 조건으로 내걸어요. 그랬더니 칼레시의 최고 부자인 웨스타슈 생피에르를 비롯해서 시장 이런 상당히 고귀한 신분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나서가지고 내가 죽겠다 이렇게 자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것이 고귀한 만큼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의 상징으로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로마 시대 때 들어오면은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가지고 역사적으로 이제 쭉 사례들을 쭉 찾아보니까 로마의 시민들은 로마 귀족들은 특히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불문율이자 자부심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또는 어떤 공공의 이익에 대해서 돈을 낸다든지 책임을 다한다든지 또는 자기 가지고 있는 권력과 부를 이용해 가지고 좋은 쪽으로 그것을 이용했을 경우 자부심을 가지더라는 얘기죠.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게 병력 활동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전사로서 역할을 충실히 다하는 것은 자부심이라는 거죠. 책임감보다 더 한 단계 올라가서 두 번째는 이제 기부 활동입니다. 가지고 있는 부를 가난한 사람들이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나눠주는 기부 활동. 그다음에 도로 건설 같은데 자기가 돈을 내는 문제. 그다음에 사회 통합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건들을 충분히 활용하는 경우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로마 귀족들에게는 책임이자 의무이자 자부심으로 작용을 했죠. 그래서 로마 귀족들에게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법률로 정해져 있는 책임이나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자기 귀족들 스스로가 느끼는 자부심의 차원에 있었다라는 거. 영국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옛날에 포틀랜드 전쟁에도 왕족들이 참전했다든지 그다음에 1차, 2차 세계대전에 귀족들이 기꺼이 전쟁터에 나가서 적과 싸웠다라고 하는 이런 로마의 귀족들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사례는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족에 대한 징병 이런 것들이 영국이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실천되는 나라였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입헌군주제가 그대로 살아있는 게 아닌가라고 진단하는 그런 전문가들도 있고요. 역사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회 지도층이 좋은 일을 하게 되면은 그죠? 법령을 좋은 법안을 제안을 해가지고 그 법이 여러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경우에는 그 법안 이름을 제안한 사람 이름으로 예를 들어서 김용수가 법안을 제안했으면 김용수법. 요즘 우리나라에도 그런 거 많이 나오죠. 김영란법이라든지 이런 법들이 나오는 이유가 이제 이런 미국의 영향을 받은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학교 이름 많이 따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거리 이름 이런 부분들이 기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따서 그 사람들을 존중해주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사회 여러 사람들에게 인식시켜주고 또 확산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미국 같은 경우는 각종 기부가 거의 생활화되어 있는 나라죠.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기부 문화가 지금 정착이 안 돼가지고 여러 그 사회단체들에서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강제 기부가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잘 아시다시피 독재 정권 시절에 뭐만 하면은 월급에서 그냥 강제로 뗀다든지 그죠? 방송에서 나와가지고 뭐가 어렵습니다. 수재가 났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명목으로 다 기부를 강요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이 기부가 거의 준조세처럼 느껴져요.
마치 세금을 내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거부 반응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에다가 충실히 반영을 해주고 각종 혜택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기부가 되지 않고 있는 것들은 그런 우리의 어두운 과거가 있다, 그런 말씀이고,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부터 12주 동안은 중국 역사상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제가 여러분들 귀가 따갑도록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지금 현재 신중국, 즉 그 공산 정권인 중화인민공화국에 있어서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 같은 경우는 모택동 자체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장본인입니다. 지금 중국을 세운 건국의 아버지 아닙니까, 그죠? 1949년도 모택동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가운데서 가장 인상적인 대목은 이 대목입니다. 이 세상의 절반은 여자다 라는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권익이라든지 여성들의 법적 신분이라든지 사회적 위치 같은 부분들을 남자하고 똑같이 동등하게 만들어주는 남녀 평등에 기여한 부분은 모택동 삶에 있어서 최고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가운데 하나고, 그 아들이 한국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뭐 우리 쪽에서는 적군이었긴 합니다. 우리는 중공군이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근데 모안영이라고 하는 아들이 참전을 해가지고 전사합니다. 그래서 이 모안영의 무덤은 이북에 있습니다. 북한에 있습니다. 남아있고 중국 지도자들이 종종 북한을 방문하게 되면은 모안영 무덤을 꼬박꼬박 참배를 하곤 합니다. 그 다음에는 신중국의 처음 수상을 지낸 주울레, 저원라이, 그 다음에 류샤오치, 이런 초기 공산당 지도자들이 남긴 유언, 그 다음에 뭐 남긴 재산 이런 거 보면은 주울레나 유석이 같은 인물들은 뭐 남긴 재산이 아무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죽으면서 주울레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 그러면은 내 시신은 화장해가지고 비행기 타고 공중에서 뿌려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완전히 사라진 사람입니다. 모든 것들이 기념관 같은 것들은 후대 이제 사람들이 기념하기 위해서 남겨놨지만은 시신은 화장해가지고 공중에서 비행기에서 뿌렸습니다. 그래서 조국 산하. 그 다음에 류샤오치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신의 유골을 화장해가지고 바다에 뿌려달라고 유언을 남겼고 또 그렇게 실천을 했습니다. 이런 지도자급 인물들, 뭐 잘 보시면 알겠지만 공산주의 중국 같은 경우는 거의 일당 독재 체제 아닙니까, 그죠? 일당 독재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접하는 것은 부정적인 뉴스를 많이 접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실제로 중국의 공산당 숫자가 9천만 명이거든요. 공산당 당원 숫자만 9천만 명입니다. 이 9천만 명의 공산당 당원 가운데에서 지도자 한 사람, 국가 주석, 당 총석을 뽑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여가 장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게 한 30년 가까이 또 자기 능력을 검증받지 못하면은 국가 지도자가 될 자격을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지도자들이 의외로 도덕적인 문제, 그 다음에 자식들 문제, 이런 부분들이 좀처럼해서 벌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초기 공산당 지도자들의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계속 그런 말씀을 드릴 텐데 역사적으로 중국의 공산당 지도자를 뽑는 이 시스템은 오늘 얘기하게 되는 요임금 순임금의 임금자리 양보인 선양에 와 닿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단순하게 공산당이 들어서면서 만들어진 새로운 지도자 선출 시스템이 아니라 수천 년 전에 역사하고 맥락이 다 있어가지고 그것이 계속해서 계속 발전돼서 지금 현재 14억 중국 인구에 맞는 지도자를 뽑아내는 시스템으로 안착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검증이 돼 있는, 또 검증이 대단히 치밀하게 이루어지는 시스템이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우리나라의 실상은 어떨까?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드릴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좀 전까지만 해도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기가 막히게 대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강남 좌파는 늘 보수해야만 되는가? 라고 하는 의문을 던지면서 기자들에게 반문을 하면서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결코 넘을 수 없는 선이 아니다. 확연하게 경계가 구분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말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글로 옮겨도 하나도 손색이 없을 만큼
아주 적절하게 잘 지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뉴스에 너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SNS를 통해서 지금 계속 떠돌고 있기 때문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가 했던 강남 좌파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시면은 우리나라 보수와 현재 노블레스 오블리주 문제 이런 부분들이 집약이 돼 있다. 그래서 그 말로 좀 대신을 할까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수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게 됐냐 그러면은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의 권력은 거의 절대적으로 보수라고 하는 층들이 다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보수를 제대로 해부하지 않고는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와 모순과 갈등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수에 관한 이야기를 좀 공부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수에 관해서는 러셀 커크라고 하는 사람의 보수의 정신이라고 하는 책이 최고의 거의 지금 고전처럼 추앙을 받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20세기 최고의 저서다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을 만큼 대단한 책입니다. 보수에 관해서는. 근데 우리나라 보수들은 이 책은 안 읽은 것 같아요. 안 읽는 것 같아요. 껍데기나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러셀 커크의 보수의 정신이라고 하는 이 책에 나오는 대목들을 여러분들한테 쭉 몇 가지 중요한 대목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간단하게 요약을 해두면 간섭적인 전통 가치를 옹호하고 기존 사회 체제의 유지와 안정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정치 이념을 보수주의라고 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를 아주 지난 거의 한 달 가까이 지금 그죠? 뉴스만 한 100만 건 가까이가 나왔다고 하니까 대통령 검증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그 조국 교수가 대한민국의 고하다라고 하는 책에서 보수의 이념과 가치를 세 가지로 요약을 한 적이 있습니다. 법치주의, 원리원칙, 개인의 도덕성 이렇게 요약을 한 적이 있고 우리나라 보수는 연구에 따르면은 한국의 보수는 진정한 의미의 보수와 보수주의가 아니라 보수의 예필을 걸친 권위주의일 뿐이다라고 하는 중앙일보 기자 하나가 저렇게 지적을 한 적도 있고요. 한국 보수와 보수주의 특징을 전문가들의 견해를 쭉 종합을 해보면은 우리는 이게 반공주의라고 하는 이데올로기 플러스 친미가 딱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보수하면은 반공과 친미가 두 가지를 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치 이거 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특히 이제 반공주의와 독재, 여기 이제 독재가 사실 플러스 돼야 되는데 독재가 플러스 되면서 권위주의를 숭상하게 되고 신자유주의 선봉자가 됐고요. 이것도 이제 미국의 영향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정치 시민권적 권리를 억압하고 수구 기득권층을 위해서 노동자와 중산층의 희생을 강요하는 성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기주의와 급작스러운 경제 개발에 따르는 보수 세력들이 그 경제 기득권을 누려서 결국은 이기주의가 만연하게 되고 그 이기주의가 조금 더 심화되다 보니까 탐욕으로 가게 됐고 여기에 친일과 독재에 기생했던 세력들이 같이 붙어 있음으로 해가지고 여기 친일과 독재라고 하는 오명까지도 붙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미국 보수주의의 변태다. 우리나라 보수주의는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 아주 간결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국의 보수의 갈 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얘기할 때 첫 번째 던져야 될 질문은 한국에 보수가 있는가라는 질문부터 던져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그래서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어떤 캐치프레이즈를 문득 떠올렸냐 그러면은 진정한 보수는 진보다. 그죠? 말장난 같습니다만은 진정한 보수는 진보적이어야 된다. 진보다라고 특히 한국 사회에 있어서 진정한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진보적이어야 된다. 실제로 한국의 진보라고 하는 정당이나 진보 세력이라고 하는 세력들을 보게 되면 거의 가치관은 거의 보수입니다. 서양에서 얘기하는 보수의 가치관하고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일치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보다 더 보수적입니다. 그런 면,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래서 진정한 보수는 진보적이어야 된다. 진보다라는 말로. 자, 좀 더 이제 러셀 커크의 보수의 정신을 좀 단락을 좀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수주의를 굳이 몇 마디로 요약하자면은 인간은 대단히 불완전한 존재여서 지상 낙원이나 천국을 지구상에서 구현할 방법이 없으니 조금씩 노력해 더 나은 사회를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자는 생각이다. 동시에 이 지구는 조상들이 살았고 후손이 살아갈 곳이니 지금 우리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사는 땅인 듯 마음대로 행동하지 말고 충분히 겸손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뭐 나무랄 데 없는 말씀이죠, 그죠? 보수주의는 고정불변의 교리의 묶음이 아니다. 보수주의자는 시대에 맞게 보수주의를 새롭게 표현해내는 재주. 이게 영국의 사상가인 에드먼드 버크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물려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실천적인 관점에서 사회적 보수주의의 핵심은 인류의 오랜 도덕적 전통을 보호하는 데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보수주의자들은 조상들의 지혜를 존중한다. 보수주의자들은 전면적인 개조와 변화를 의심스러워한다. 보수주의자들은 사회가 영생하며 섬세한 법률 체계를 지닌 영혼이 있는 실체라고 생각한다. 보수주의자들은 모든 형태의 이데올로기를 혐오한다. 추상적이고 엄격한 일련의 정치적 독단이 이데올로기이며 그것은 신봉자들에게 지상의 낙원을 약속하는 정치적 종교다. 보수주의자들은 인간의 본성과 사회를 완벽하게 만들겠다는 그런 선언적 설계를 혐오한다. 왜냐하면 카페에서 떠드는 광신자들의 도구와 무기가 무엇인지 잘 알기 때문이다. 이런 보수주의를 이루어내는 핵심적인 기둥이 6개 있다라고 러셀 커크는 얘기를 합니다. 초월적 질서 또는 자연법 체계가 사회와 인간의 양심을 지배한다는 믿음. 두 번째, 협소한 획일성과 평등주의 그리고 모든 급진적 체계가 가진 공리주의적 목적이 아니라 다양성 확산과 인간 존재의 신비에 느끼는 애정. 문명화된 사회는 계급 없는 사회가 아니라 질서와 계급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확신. 네 번째, 자유와 재산은 밀접하게 연결된다라는 신념. 다섯 번째, 법률과 규범을 믿고 추상적 설계에 따라 사회를 구성하려는 궤변론자, 숫자로만 생각하는 사람과 경제학자를 불신하는. 여섯 번째, 변화가 유익한 기획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인정. 이런 부분들이 보수와 보수주의의 가치를 이루는 핵심 기둥 6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수주의는 이념이나 종교가 아니다. 보수주의의 교리를 제공해주는 성경, 이른바 자본론 같은 건 없다. 따라서 보수주의자들이 무엇을 믿는지 알아보려면 지난 200년간 보수적인 저자들이나 공인들이 선언해온 내용에서 보수적 신조의 첫 번째 원칙들을 추출해내야 된다. 역사를 통해 가지고 추출해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보수주의는 정신의 상태며 문명사회의 질서를 보는 하나의 시각이다. 우리가 보수주의라 부르는 태도는 이념적 교리 체계가 아니라 어떤 일군의 정서로 이루어진다. 불변하는 도덕적 질서가 있다는 신념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강한 의식으로 정의와 명예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개인적 확신으로 인간이 지배하는 사회는 어떤 정치적 기제를 채택한다고 해도 매우 훌륭한 사회다. 보수주의자들은 관습, 널리 합의된 지혜, 계속성을 위해 싸우는 투사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르는 악마보다는 아는 악마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질서와 정의, 자유는 오랜 사회적 경험의 인공적 산물이며 수세기의 고난, 반성, 희생의 결과물이다. 변화가 필요할 때도 오래된 이해 세력들을 한꺼번에 해체하지 말고 반드시 단계적, 차별적으로 변화를 도입해야 된다. 보수주의자는 현대인이 거인의 어깨 위에 있는 난쟁이이며 그들이 조상보다 더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살았던 인물들의 위대한 능력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보수주의자는 오랜 기간 관습으로 굳어진 규범의 중요성을 매우 자주 강조하여 인간의 정신이 반대로 달려가지 않도록 한다. 전통과 역사를 중시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간결하게 요약해 드리면요. 그죠? 어떤 공공의 정책도 거의 확실한 장기적 결과를 감안해서 결정해야지 단순히 단기적인 인기나 이점에 따라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신의 섭리는 천천히 움직이지만 악마는 언제나 서두른다라는 말로 급진적인 정책이나 개혁이나 단기적인 정책과 개혁에 관해서는 상당히 날카로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 진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도 깊이 있게 받아들여야 될 대목 가운데 한 대목입니다. 어떤 문명에서도 건강한 다양성을 보존하려면 질서와 계급, 물질적 조건의 차이, 다양한 종류의 불평등이 살아남아야 한다. 그러니까 질서와 계급과 불평등 자체를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죠? 완벽한 평등성이라는 것은 유토피아다라는 거죠.
헛소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수주의자는 이상향의 추구가 참사로 끝난다고 말한다. 인간은 완벽한 세상에 살도록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최대치는 참을 만하게 질서가 잡혀 있으며 정의롭고 자유로운 사회로서 어느 정도의 악과 사회적 불균형, 고통이 계속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유재산 제도 사적 소유권은 인류에게 책임감을 가르치고 성실해야 한다는 동기를 제공하며, 그죠, 자기의 개인의 재산을 불리고 부유하게 살기 위해서는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 문화 전반을 지원하고 인류를 단순히 고된 일의 수준에서 벗어나도록 만들며 생각할 여가와 행동할 자유를 제공해준 강력한 도구였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유재산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진정한 공동체라면 시민의 삶에 가장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결정은 지역적이고 자발적으로 내려야 한다. 이런 기능들의 일부는 지역정치기구들이, 다른 기능은 사적인 모임들이 수행한다. 그들의 단체가 지역적이고 그들의 결정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대개 그에 동의한다면 그들은 건강한 공동체를 구성하게 된다. 이제 지자체 문제하고 건전한 지역 공동체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수주의자들이. 인간의 본성에 선악이 섞여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보수주의자들은 단순한 호의를 신뢰하지 않는다. 보수주의자들은 헌법적 제약, 정치적 견제와 균형, 법률의 적절한 강제, 예로부터 의지와 욕구를 억누르는 미묘한 그물망 등을 자유와 질서의 도구로 인정한다. 지적인 보수주의자는, 이 부분은 우리나라 보수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꼭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지적인 보수주의자는 계속성의 요구와 전진의 요구를 조화시키려 노력한다. 그러나 계속성의 정당한 요구에 눈감은 자유주의자와 급진주의자들은 의심스럽기만 한 지상의 낙원으로 우리를 서둘러 데려가려 한다. 그런 노력의 과정에서 그들은 우리에게 정해진 유산을 위험에 빠뜨리게 된다고 보수주의자들은 생각한다. 이런 부분들이 러셀 커크의 보수의 정신이라고 하는 아주 명저서의 간단한 요약이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은 현대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전 세계의 사람들이 이 가치만을, 적어도 이 가치만을 따르고 노력한다면은 뭐 세상 싸울 일도 없고, 그죠? 충분히 발전하고 서로 돕는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보수주의자들도 진보주의자들도 이런 지적과 이런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리사욕과 개인의 탐욕에 눈이 멀어서 한국 사회를 지금까지 망치는데 일조를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우리 제 얘기로 돌아와서요.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동양의 진정한 보수주의자는 누굴까? 보니까 이 공자더란 얘기입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공자는 보수주의 가운데서도 복고를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춘추전국이라고 하는 난세에 공자는 다시 주나라로 돌아가야 된다. 예약 질서를 내세웠던 주나라 체계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했던 대단히 복고적이고 어떻게 보면 수구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논어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읽어보시면은 대단히 유쾌하고 유머 감각이 뛰어났고 또 자유롭게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관해서 모든 부분들을 다 아울러 고려했던 진정한 보수주의자로 공자를 자리매김할 수 있겠는데, 공자가 남긴 보수주의를 대표할 수 있는 유명한 명언은 옹고지신입니다. 옛 것을 익혀서 새로운 것을 안다라고 하는 옹고이지신입니다. 뭐 제가 공부하고 있는 방향이나 제가 삼아천 사기 2100년 전의 역사책을 통해 가지고 현재 한국 사회를 진단하고 또 미래의 한국 사회의 방향을 한번 생각해보고 예측해볼 수 있게 만들어준 것도 결국은 과거의 역사책이다, 이러한 얘기죠. 그죠? 그런 점에서 공자가 남긴 저 옹고지신이라고 하는 네 글자야말로 동양 보수주의자의 아주 진정한 캐치프레이즈, 상징적인 표어가 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순자도 보면은 차별이 있어야 공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 마치 러셀 커크가 얘기했던 보수주의자들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선 후기 때 실학자인 박지원, 연암 박지원이 법고창신이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법자는 본받는다라는 뜻입니다. 본받는다. 그러니까 옛날을 본받아가지고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옹고지신하고 거의 같은 맥락이겠죠. 그죠?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요. 제가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그것도 12주나 강의를 계획할 수 있게 됐던 가장 큰 원동력은 역시 사마천에 있습니다. 제가 평생을 공부하고 있는 사마천 사기에서 사마천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강조를 했습니다. 프랑스 말로 강조한 게 아니고요. 한문으로 강조를 했는데 그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사람들 기록을 남겨놨습니다. 사마천이. 실천한 사람들을 기록을 남겨놨을 뿐만 아니라 그거하고 거꾸로 반대로 행한 사람 기록도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한쪽만 남겨놔서는 우리가 치우치고 편향됐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겠는데 사마천은 놀랍게도 반대로 한 사람들, 자기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백성들을 해친 사람들 기록도 남기고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사람 기록도 남기고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중간에 눈치만 살피다가 개인의 영달만 추구했던 인물들도 또 따로 기록에 남겼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사람들의 기록은 순리열전이라고 합니다. 순리열전. 세상사 이치와 도리에 따르면서 백성들을 위한 관리들 이야기입니다. 순리열전은. 그리고 법을 가지고 백성들을 괴롭히고 자기 자신의 출세와 영달을 위해서 가혹하게 법을 집행했던 권력자의 비위를 맞춰가면서 법을 집행했던 사람들을 혹리열전이라고 해가지고 가혹한 관리들 열전에다가 아주 선명하게 순리열전하고 대조를 이루어서 만들어 놨고요. 그 사이에다가 사마천이 절묘하게 한 권을 더 집어넣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유림열전이라는 겁니다. 처음 사마천 사기 연구가 깊지 않았을 때는 왜 갑자기 순리열전 있고 홍리열전이 있는데 이거 둘은 선명하게 대비를 이루는데 순리가 나오고 홍리가 나왔으면 별 문제가 없을 텐데 중간에 유림열전을 툭 끼워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마천이 아무리 생각해도 사마천이 순서를 잘못 잡은 것 같다 라고 하는 게 초창기 때 연구였는데 깊이 있게 연구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고 다 이유가 있더라 라는 겁니다. 이 유림열전은 주로 유학자들 이야기죠. 말 그대로 유학자들 이야기입니다. 유림들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들의 행적을 깊이 있게 따져가서 검토를 해보니까 전부 다 복지부동하는 지식인들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살짝 중간에다가 사마천이 그러니까 완전히 사마천의 풍자죠. 풍자이자 그 당시 자기 당대 지식인들에 대한 조롱입니다. 이게 대부분 다 자기 당대 지식인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했던 순리열전에 나와 있는 사마천의 논평입니다. 법령이란 백성을 착한 쪽으로 이끌기 위함이고 형벌은 나쁜 놈을 처단하기 위한 수단이다. 법문과 집행이 잘 갖춰져 있지 않으면은 착한 백성들이 두려워한다. 왜? 자기가 보호받을 장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그러나 자신의 몸을 잘 수양한 사람이 관직에 오르면 문란한 적이 없더라. 그게 순리라는 얘기입니다. 직분을 다하고 이치를 따르는 것 또한 다스림이라 할 수 있다. 다스리라는 방법이라는 것이 꼭 뭔가 법조항과 형벌을 동원해가지고 처단하는 것이 다스림이 아니라 일을 맡은 그 관리가 자기 자신의 직분에 충실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백성들을 다스리는 좋은 방법과 수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찌 위험만으로 되겠는가라는 말로 순리열전에서 자기 자신의 논평을 짤막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 강의 가운데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사람 가운데 관리편에 손수구하고 자산이라는 사람을 제가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그 순리열전에 나오는 대표적인 두 인물입니다. 손수구라는 이제 시대순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다. 손수구라는 사람은 춘추시대 때 처사로서 재상에 오른 사람이고
지도층의 솔선수범과 백성들의 자발적 감화를 중시했던 인물입니다. 3번 재상에 기용됐다가 3번 파면됐지만은 어느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던 사람이고 청렴결백의 대명사입니다. 중국 역사상 청백리 가운데 제일 첫 번째 올라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손석희에 관해서는 관리편에서 제가 상세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자산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우리나라하고 거의 비슷한 지리적 위치를 갖고 있었던 춘추시대 때 정나라,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제 하남성에 해당됩니다. 정나라의 재상을 지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자산이라고 합니다. 출신은 이 사람은 자기 할아버지가 국군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임금이었어요.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대단히 고귀한, 손수구 같은 경우는 평민에 출발해가지고 고귀한 신분이 된 사람이고, 정자산 같은 경우는 아예 금수저였어요. 그래서 어제 조국 법무장관 후보가 금수저 얘기한 거 들어보시면 알 겁니다. 이 정자산이 딱 그런 사람입니다. 정확하게. 그런데 어떻게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했는가? 이 부분도 역시 이제 이 정자산 편에서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대단히 감동적입니다. 이 정자산은 제가 따로 떼가지고 몇 년 전부터 계속 강의를 해왔던 인물입니다. 여러 군대에서도 했고 공직자들한테도 했고 뭐 여러 군데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좀 더 종합해서 압축하고 또 내용을 보태가지고 완결판을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의휴 같은 사람은 노나라 사람으로서 박사와 재상을 지냈던 인물이고 고귀한 만큼 책임과 의무를 다했던 사람입니다. 법과 정도를 따랐던 권리고, 석사라는 인물은 살인죄를 지은 아버지를 도망치게 하고 스스로 자기가 목숨을 끊은 그런 재상 신분에까지 올라가 있던 인물이고, 그 다음에 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춘추시대 때 진나라의 사법관인데 자기가 판결을 잘못 내려가지고 한 사람을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속죄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런 법관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물들을 통해 가지고 사마천이 진정으로 백성들을 위하는 관리들이 어떤 모습을 갖추어야 되는가라는 부분들을 이미 2100년 전에 역사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생하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계속 말씀드린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본 강의의 방향과 논점은 한국의 보수가 한국 보수에게 유지하고 지켜야 될 가치가 존재하는가, 그리고 과연 한국에는 보수가 존재하는가라는 이런 질문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행적을 역사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해결책을 또 반성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게 이제 이번 12주 강의의 목표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울러서 여러분들처럼 저나 여러분들처럼 보통 사람들도 사실은 이런 정신을 가지고 왜 노블하다는 것이 꼭 고귀하다는 것이 권력을 가지고 있고 돈이 많아야만이 고귀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의 영혼이나 자기 자신의 삶의 가치 자체가 고귀하면은 그 고귀한 만큼 보통 사람들은 책임을 다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너무 잘 아시다시피 한국의 정치적인 부분들, 모든 부분들이 어려울 때마다 그 난관을 모두 극복하게 만든 것은 다 백성들의 힘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무능한 권력자를 내쫓은 것도 백성들의 힘이고, 좀 더 나은 정권을 만들려고 애를 써서 나름대로의 권리를 행사한 것도 백성들이었고, 또 나라 걱정하는 것도 다 국민들이 걱정합니다. 요즘은 제가 걱정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이 국민들이 이게 가짜 뉴스도 가려내야 된다. 이게 제일 걱정입니다 지금. 이게 너무 가짜 뉴스가 횡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뉴스도 가려서 또 이거 봐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조만간 제가 활동하고 있는 사마천 학회에서 가짜 뉴스 변별법이라고 하는 특강을 한번 전문가를 모셔가지고 특강을 한번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시간 조금 남으면은 전달해 드릴게요. 이게 그게 뭐냐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뉴스를 전달하거나 뉴스를 만들어내는 뉴스를 쓰는 사람들이 한국에서 엘리트층이었습니다. 소위 기자나 언론인들이라는 사람들이. 근데 이게 몇 년 사이 10년을 거쳐오면서 약 10년 넘게 거쳐오면서 거의 한국에서 최고 밑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기자들 이런 사람들 뭐라 그럽니까? 높이 평가하지 마십시오. 조금만
이겁니다. 우리나라는 그 교육 수준은 대단히 높은데, 우리나라 분들이 글을 읽고 쓰는 수준은 대단히 높은데, 문장을 이해하는 이게 문해력이라고 하는데, 전문적으로는요, 문장 이해력은 세계에서 대단히 낮답니다.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은 편향돼 있다는 거죠.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겁니다. 이것도 그 이념 논쟁, 편가르기, 지역 감정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거의 대부분 다 이쪽 아니면 저쪽으로 전부 다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이게 객관적으로 뭘 바라보고 분석하고 비교하는 부분들이 우리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도움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제가 쭉 우리나라의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분석을 해본 결과적으로는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중요한 공통점이더라. 진보가 됐든 보수가 됐든 간에 그런 걸 모든 걸 떠나서 우리나라 전체의 구성원들에게 필요한 가치는 결국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더라라고 하는 공통점을 찾아낸 겁니다. 예. 그래서 이 공통점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역사적으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정말로 몸과 마음으로 실천한 사람들의 감동적인 스토리를 전달해 드리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역사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하나하나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실천 사례들을 전달해 나가는 과정이 이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 강의의 목차와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제왕들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로 오늘은 요임금 순임금의 권력 교체에 따르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말씀을 드릴 것이고, 다음 시간에는 우임금 이야기를 할 겁니다. 중국 사람들은 하나라를 처음 건국한 임금이기 때문에 하우 또는 중국을 좀 더 잘 살게 만든, 백성들을 편안하게 만들게 했던 훌륭한 임금이라고 해서 앞에다 큰 대자를 붙여가지고 대우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왕조로는 최초의 왕조가 이제 하나라가 되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우라고 하는 사람이 실존 인물로서는 최초가 되겠죠. 통치자로서는. 그러다 보니까 그 앞에다가 대자를 붙여서 대우라고 부릅니다. 이 우임금은 중국 사람들이 지도자의 형상으로, 지도자의 이미지로서는 가장 이상적으로 떠받드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우임금은 따로 여러분들한테 떼서 설명을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는 상화천이 가장 이상적인 제왕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한나라 시대 때 문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나라 문제, 대단히 매력적이고 인간적인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악법을 폐지하고 고문하는 것들을 폐지하고 연자제도 폐지하고, 그리고는 죽을 때 남겨놓은 마지막 유언 같은 걸 들어보면은 2200여 년 전의 제왕인데 아주 가슴을 울리는 대목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한나라 문제 이야기를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두 번째, 이게 또 우리나라 군인들도 문제지 않습니까? 그죠?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이 며칠 전에 아마 노무현 대통령이 생일이었던 것 같은데요. 태어나신 날 같았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육해군 별자리들한테 똥별이라고 그죠?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그죠? 저는 이제 군대하고 인연이 많습니다. 그 별자리들을 아주 상당히 많이 알고 있는데, 여기도 아주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군도. 이게 한국 사회는 소위 보수라고 하는 이 계층을 굳이 놓고 얘기를 하자 보면 아주 복잡하게 여기 얽혀 있어요. 요소들이. 역사적으로 보면 첫 번째 여기는 조선시대 때 잔재가 얽혀 있습니다. 봉건 잔재가 얽혀 있고요. 가부장적인 요소라든지 남녀 차별이라든지 이런 게 얽혀 있고, 두 번째는 일제시대 때 식민지 통치시대 때 친일파들 요소가 여기 또 얽혀 있죠.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승만 정권 때부터 시작되어 있는 이제 독재의 그림자가 이 안에 이제 어른어른 거리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그 부정적인 역사적인 요인들이 한데 얽혀가지고 보수를 구성을 하다 보니까, 여기 아까 말씀드린 친미, 반공 여기까지 이제 하다 보니까 상당히 변태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은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쓰지 말자라는 게 제 이제 주장인데, 보수니 진보니 이런 굳이
그 진영을 나눠가지고 얘기할 필요 있을까? 그죠? 그러면 어떻게 썼으면 좋겠냐? 이게 적자를 붙이면 됩니다. 비교적 보수적인 사람이네. 비교적 진보적이네. 이렇게 붙이면 돼요. 너는 진보, 나는 보수, 너는 수국골통 이거 말고 이게 사람이 생각하는 게 굉장히 진보적이네. 좀 보수적인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원래의 단어의 의미로 돌아가서 쓰면 되는데 우리는 이거를 진영 논리로 갖춰놓고 보수주의자들도 그렇고 진보주의자들도 그렇고 서로 크로스되는 겹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만나는 지점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 지점들을 가지고 논의를 하고 토론을 하고 대화를 해서 합의점을 끌어나가는 게, 이게 합의점을 끌어나가는 거는 뭐 진보 보수가 따로 있습니까? 그죠? 세상 돌아가는 이치가 전부 다 자기 생각과 타인의 생각들을 서로 표출해가지고 맞춰가지고 거기에 합의점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죠. 그 과정에서 양보할 건 양보하고 얻어낼 것은 얻어내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소위 진보 진영에서 하는 행동 가운데서 제가 제일 못마땅한 게 하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노동운동 하는 분들한테 노사 협상할 때 저는 민중당이나 이런 노동당이나 우리 노동당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끔 특강을 하게 되면 제발 부탁인데 노사 협상할 때 빨간 띠 두르고 작업복 입고도 하지 말아요. 수염 싹 깎고 깔끔하게 넥타이까지 매라고는 얘기 안 하겠는데 깔끔하게 입고 잘생긴 사람으로 골라갖고 그러고 제발 나가서 노사 협상 좀 하라고 늘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뭐 저쪽은 깔끔하게 차려입고 나오는데 이쪽은 벌써 빨간 띠 두르고 그죠, 수염 이만큼 길러가지고 목욕 한 달 좀 안 한 사람처럼 하고 나가가지고 그죠, 인상 빡빡 쓰고 나가니까 뭐 협상이 제대로 됩니까? 그죠? 그 인상이 눌려가지고 웃으면서 협상이라는 게 그래야 됩니다. 그죠? 이게 그런 부분들은 좀 배워야 될 필요가 있다.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들 하는데 아무튼요, 이 군인들 사마천 사기에 있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군인들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출제전국 시대 때 사마 양저라고 하는 군인이자 군사 전문가, 그 다음에 전국시대 때 오기라고 하는 군사 전문가이자 병법서를 남긴 인물, 그 다음에 사마천이 가장 존경했던 한나라 초기 때 이광이라고 하는 장수, 이 세 사람의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통해 가지고 우리 한국 군대와 한국의 군인들, 특히 장성급들 군인들이 무엇을 배워야 될 것인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가들입니다. 관리들이죠. 그죠? 정치가들, 손수고, 정자산, 그리고 제나라 재상이었던 안영이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네 번째는 또 우리나라 기업도 문제잖아요. 그죠? 저희 재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게 전부 다 불법, 편법 이것 때문에 조만간 삼성의 총수가 조만간에 또 국립호텔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또 결국은 기업 경영에 있어서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문제가 소위 기업 문화라든지 경영 철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갖춰져 있지 않다는 거죠. 부의 사회적 환원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부가 어디로부터 왔는가라는 것만 조금만 고민을 해보면은 금방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모든 걸 전부 다 자기 자신, 그 다음에 자기 가족들, 그죠? 이게 전부 다 가족 경영이잖아요. 우리나라 재벌들은 좀. 그들만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희생시켜야 되는 이 구조들, 이게 재벌 구조,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바뀌어야 될 부분 가운데 하나인데, 보수주의자의 입장에서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급격한 변화보다는 그들 스스로 자각을 통해서 또는 교육을 통해서 인식을 해야 됩니다. 사회적 인식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어마무시한 부가, 그죠? 결국은 내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이 수많은 노동자들의 노동의 산물이다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논리만, 단순하지 않습니까? 뭐가 어렵습니까? 그게,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부유하게 만들어주는구나.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그 노동자들에 대한 대우라든지 처우 문제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는 노사협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격렬하게 그렇게 정말 극과 극을 달리가면서까지 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 모든 부분에 결국은 우리나라의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의 사리사욕과 탐욕이 또 같이 개입이 돼 있기 때문에 같이 맞물려서 움직이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아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태극기 부대에 사람들이 들고 나와가지고 이주영이를 왜 환호하냐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태극기 부대에 시위하러 나온 사람들이 이재용 석방하라고 그러고 이재용 한테 힘을 이상하잖아요. 서양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가장 이상한 부분들이 뭐냐 그러면 왜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이 표는 가진 사람들한테 찍는지 이해가 안 간다라는 거죠. 예. 계급 투표나 계층 투표를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그들이 바라볼 때는 서양 사람들이 선진국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그들은 분명히 자기 자신의 자기 계층을 대변하는 사람들한테 표를 찍잖아요. 노동자를 대변하는 사람, 농민을 대변하는 사람들한테 국회의원을 뽑고 그들한테 표를 주는데 어찌된들인지 한국 사람들은 전부 다 다는 아닙니다만 상당 숫자들이 자기하고는 전혀 다르고 또 자기 자신의 이익을 착취하고 뺏어가는 계층에다가 표를 주는지 모르겠다라고 의문을 제기한 서양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전문가들을 비롯해서. 이게 좀 속된 말로 얘기하면 이제 그 정치가들이 갈라치기를 해놓은 결과고요. 진영을 나눠놓은 거죠. 선명하게 여러 개로 나눠놓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이 자기를 대변할 수 있는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쪽으로 여러 개를 나누는 게 아니고 딱 둘로 나누는 겁니다. 이게 이제 빨갱이 아니면 이거 아니에요. 이런 논리로 나눠 놓다 보니까 국민들이 거기에 많이 농락당했죠. 어마어마하게 농락당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불식시키고 또 새로운 안목을 가지기 위해서라도 역사 공부를 여러분들이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늘 강의 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상인들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도 사마천 사기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두 사람 법료하고 자공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지식인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입니다. 학자 사마천 자신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몸으로 실천하는 사람이죠. 그죠? 정말 고통스럽게 실천한 장본인이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 시간에는 사마천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끝으로 해서 12주 강의를 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의 주제는 한 사람이 이익을 위해서 천하가 손해볼 수 없다라는 말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임금하고 순임금의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되겠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왕조 체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좋았던 날보다는 백성들한테는 힘들고 괴로웠던 날이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언제쯤이면은 명군이 나타날까? 훌륭한 임금님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편안하게 잘 살게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꿈을 꾼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한테는 명군몽이라고 하는 세 개의 꿈 가운데 하나가 있대요. 또 하나는 청백리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염관몽이라고 합니다. 청렴결백할 때 염. 세 번째는 걷어줘도 안 되면은 내가 협객이 돼가지고 내가 썰어버려야 되겠다 해서 협객의 꿈을 꾼답니다. 그래서 협객몽이라는 게 있답니다. 그래서 명군몽, 그 다음에 청관몽 또는 염관몽, 청백리 또는 청렴결백할 때 청관몽, 염관몽 또는 마지막으로는 협객몽이 있답니다.
중국 사람들의 명분몽을 대변하는 인물이 바로 전설 속의 이상적인 리더인 요임금과 순임금이죠, 그죠? 그래서 사마천의 사기에서 사마천은 요임금과 순임금을 실존 인물로 봤습니다. 전설 속의 인물이 아니라 내가 여러 가지 자료를 쭉 찾아보니까 황제부터는 믿을만 하더라. 저 황제는 누르 왕자 황제입니다. 그래서 황제부터 요임금, 순임금까지 5 제왕들의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비롯해서 이들의 인품들을 리더십을 쭉 기록을 해놓은 게 사기 제일 첫 번째 권인 오제본기라고 하는 첫 번째 권입니다. 그 오제본기에 나오는 오제의 리더십과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하나의 표로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황제는 견문, 사리분별, 덕, 사랑, 경청, 관찰, 근검전략, 그리고는 깊이 있게 전망의 이치를 탐구했고 정처 없이 거처 없이 떠돌아다녔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이 백성들을 위해 저기 가서 해결해주고, 여기서 또 일이 생기면 일로 와서 또 해결해주고, 이렇게 거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리더였고요. 두 번째인 전욱이라고 하는 황제는 제왕은 기록이 짧습니다. 그 대신 침착하고 지략이 있었으며 사리분별이 분명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제곡입니다. 제곡. 곡이라고 하는 제왕은 은덕과 이타심과 세심한 관찰력과 백성의 절박한 요구를 잘 헤아렸고 인자하면서도 위엄이 있었고 은혜롭고 신의와 전략, 고상한 이품과 덕, 깨끗한 자기 수양, 평민복장, 수수하게 평민복장을 하고 살았다. 그 다음 요임금은 좀 이따가 이제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인자하고 지혜롭고 친근하고 겸손하고 덕이 있고 화목하고 공명정대하고 다양하게 인재를 기억했으며 그 인재의 실적을 정확하게 평가했던 그런 리더이기도 하고요. 순임금은 치국의 방법을 설파했고 신중한 법 집행을 강조했고 고의적 범죄와 중범은 엄벌을 했습니다. 그 대신 이제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용서하라라고 했던 그런 리더십을 보여줬고 정치 실적에 따르는 엄정한 상벌을 내렸고요. 끊임없는 업무 순시를 했고 그 스스로가 상업과 노동에 종사했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임금은 다양하고 체계적인 인재를 등용했고 사방의 민의를 파악하고 덕정을 베풀면서 충고를 잘 수행했고 아청꾼을 멀리했다. 여러분 좀 더 기록이 약간의 이제 누가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추출해놓은 표본이 적고 많은 차이점은 있습니다만은 쭉 보시면 알겠지만은 공통점으로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덕입니다. 덕은 굉장히 추상적인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들. 덕은 야 사람이 덕이 있어야지 이렇게 말은 쉽게 합니다만은 실제로 그럼 덕이 뭐야?라고 물어보면은 상당히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근데 덕이라는 건 글자를 잘 보시면 한자 덕자를 잘 보시면 두인변이에요, 그죠? 사람 두인변이죠, 그죠? 근데 이게 여러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건 발음입니다. 득자인데 얻을 득자하고 발음이 똑같아요. 뜻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있는 글자는 마음심자죠. 그래서 덕은 여러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을 또 덕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권력 개성 방법을 잘 보시면 알겠지만은 한 사람도 아들에게 적장자에게 개성한 사람이 없습니다. 손자, 조카, 작은아들, 그다음에 민간에서 순을 발탁했고 그다음에 치수에 공을 세운 우임금에게 임금자리를 넘기고 있고 그 가운데서도 요임금, 순임금은 자기하고 직접적인 인척관계가 아닌 사람에게 능력 있는 사람에게 임금자리를 넘김으로써 중국의 선양이라고 하는 가장 이상적인 권력 계승의 전통을 수립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이 방법이 오늘날 중국의 최고 지도자들을 선출하는 방법하고 역사적 맥락이 다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좀처럼 해서 설명을 잘 안 해줍니다. 몰라서도 그렇거니와 너무 공산주의 시스템 이거 하나에만 집착을 하다 보니까 공산주의 지도자들을 구성하고 있는 이들의 인문학적인 소양이나 바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연구나 검토를 안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제가 이제 9월 18일 날 세계 인성 포럼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초청 연사로 가서 특강을 하게 됐는데요. 그 주제가
중국 지도자들의 인문학 소양입니다. 인문학적 소양입니다. 중국 지도자들이 전통적으로 중국 고전이라든지 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공부하고 또 공산당 중앙당교라 그래가지고 중국은 공산당을 교육시키는 공산당 학교가 있습니다. 북경에. 이 공산당 당교에는 공산당 간부급들이 우리로 얘기하면 군이 있고 면이 있죠. 면장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거기 와가지고 공산당 간부들은 그 학교에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길게는 1년씩 공부해야 됩니다. 그 공부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시하는 게 뭐냐 그러면 스터디 그룹인데 이제 공산당 철학이라든지 사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세계 정세 이런 것들을 쭉 교육을 시키고 저녁에는 스터디를 합니다. 근데 스터디 하는데 가장 인기 있는 스터디는 사마천 사기 연구 스터디입니다. 그다음에 이 공산당 간부들을 위해서 중국의 고전들을 수백 권을 전부 다 요약 정리하고 추출해가지고 세계관이라든지 리더십이라든지 그다음에 백성들을 위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고전 속에서 추출해가지고 교재를 만들었는데 그 교재가 무려 이만큼 500쪽짜리 가까운 책으로 11권씩이나 됩니다. 그걸 다 읽어야 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공산당 당원들로서 젊은 공산당 당원들 만나서 얘기 나눠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30대한테 얘기를 들어도요. 세계 경제나 자기네들 고전 이런 것들은 아주 해박하기 짝이 없습니다. 열심히 공부한다는 거죠. 특히 그 가운데에서도 고전 공부는 과거와 전통을 중시하는 중국 사람들의 기본적인 특유의 특성이 반영이 된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그걸 통해 가지고 지도자들의 인성을 교육을 시키는 하나의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요임금, 순임금, 순임금, 우임금의 선양 이 역사적 맥락은요, 현대 공산당 정권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5명 제왕들의 사당에 모셔져 있는 모습입니다. 이거는 뭐 권위 있는 모습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요. 지나가다 보면은 흐름한 사당 같은 데다가 가장 많이 모시고 있는 사람은 관우. 그 다음에 이제 전설적 제왕 이런 사람들을 이제 한꺼번에 모셔놓은 그런 사당에서 여러분들 좀 특이하게 보시라고 해놨고요. 자, 이제 요순의 리더십과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건 어떻게 살았는가, 그들의 성품이 어땠는가라는 것만 요약해도 금방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옛날에는 실천 정확하게 역사적인 행적 자체가 이 전설시대 때 기록은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릴 수 있는 거라고는 요 정도입니다. 그렇죠? 요 정도고 거기에 제가 조금 맥락을 덧붙여서 조금 설명을 드립니다. 자, 요임금은 하늘처럼 인자하고 신처럼 지혜로웠다. 이게 뭐 전설 속 제왕이니까 옛날 기록에는 저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저렇게 얘기합니다. 부귀하면서도 교만하지 않았고 고귀하면서도 게으르지 않았다. 하늘과 인간의 순우하는 미덕으로 구족을 화목하게 했고요. 백관들에게 각자의 직무에 엄격할 것을 요구하였고 모든 일이 활기를 띠고 잘 돌아갔다. 고의가 아닌 과실은 사면하고 뉘우치지 않으면 엄하게 징벌했다. 그러면서도 법 집행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중하라 신중하라. 법과 형벌은 신중하게 집행해야 된다 라는 말로 법 집행의 신중성을 계속 강조를 했고요. 자리에서 물러난 지 28년 만에, 그리고 무슨 얘기냐 그러면 자리에서 순에게 임금 자리를 넘겨줬다는 얘기입니다. 아예. 그리고는 28년 만에 세상을 떠났다. 요임금이 세상을 떠나자 백성들은 부모를 잃은 듯 슬퍼하였다. 요게 이제 요임금에 관한 사마천 사기 오제본기에 나오는 기록을 요약하면 요 정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빨간색으로 해놓은 저 대목입니다. 요임금이 말년에 들어와가지고 임금 자리를 넘겨주려고 마음을 먹고는 추천을 하게 합니다. 이런저런 사람을 추천하게 합니다. 그러다가 민간에 있는 순이라고 하는 굉장히 효성스러운 순이라는 사람을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순을 발탁해가지고 살아생전에 임금 자리를 넘겨주기 전까지 약 20년 가까이 후계자 교육을 시킵니다. 이것도 알아 저것도 알아. 그 과정에는 뭐까지 포함되어 있냐 그러면 자기 두 딸을 순임금에게 시집을 보내가지고 가정을 어떻게 꾸미는 것까지 관찰합니다.
과정을 제대로 잘 꾸미느냐 못 꾸미느냐에 따라 가지고 결국은 리더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자질이 판가름 난다고 본 겁니다.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 두 딸하고 화목하게 잘 지내는 모습까지 관찰해 가면서 처음에는 내부 그러니까 국내 문제를 맡겼다가 나중에는 외부 문제도 맡기고 그다음에 백성들하고 직접 시찰을 나가서 백성들의 어려움도 살피게 하고 이 모든 후계자 과정을 약 20년 가까이 하고 난 다음에 살아생전의 임금 자리를 물려줍니다. 그거를 선양이라고 합니다. 이 선양에 대해서는 중국 역대학자들은 그건 전부 다 사기다. 그러니까 이거 다 꾸며놓은 각본에 따른 것이지 사실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권력이라고 하는 속성을 놓고 보면은 그럴 가능성이 있죠. 순이라는 사람이 권력을 크게 키우다 보니까 더 이상 요 임금 입장에서는 순의 대세에 밀려나니까 어쩔 수 없이 임금 자리를 내놓을 수 있죠. 이게 권력의 속성이긴 합니다만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마천이 왜 여기 사기 제일 첫 번째 건에다가 이 이야기를 먼저 기록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사마천의 의중을 파악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아름답고 이상적인 권력 계승이 결국은 백성들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즉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게 되면은 그 혜택이 백성들한테 돌아간다는 겁니다. 왜? 그 권력 계승 과정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게 되면 결국은 그 피해는 고스란히 백성들한테 돌아가거든요. 그런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마천이 기록에 남아있는 요순 선양의 이야기를 좀 더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서 강조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을 해봅니다.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현재 우리 사회에 있어서 또 우리 현실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사마천 당대에도 그게 필요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왜? 사마천 당대의 권력 투쟁을 비롯해가지고 황제가 자기 자식들하고 싸우는 문제 이런 부분들 또 그 과정에서 많은 살육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간접적으로 역사적인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사마천이 우회적으로 비판한 부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년에 아들을 놔두고 순에게 임금 자리를 넘겨주려고 하니까 아들 이름이 단주입니다. 단주인데 아들의 측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태자의 측근이죠.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나라도 보시면은 그 왕조 체제를 다룬 드라마 보면은 임금이 오랫동안 임금 자리에 앉아 있으면은 태자가 나이가 들잖아요, 그죠? 나이가 들고 그러면은 이제 태자를 이렇게 서포트하는 신하들이 생겨요. 태자당이 생기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후계자가 단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신하들 가운데는 단주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생길 수밖에 없죠. 왜? 이 단주가 임금이 되면 자기가 한 자리 하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그런데 요 임금이 아들한테 자리를 물려주지 않고 민간에서 순한테 자리를 물려주려고 하니까 단주는 뭐라고 못하는데 이 단주의 측근들이 가만히 안 있는 겁니다. 아니 멀쩡한 아들 놔두시고 왜 내력도 모르는 순한테 임금 자리를 물려주려고 하십니까? 라고 불만을 터뜨리니까 그때 요임금이 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내가 단주에게 임금 자리를 물려주면 단주 한 사람에게는 이롭겠지만 천하가 손해를 볼 것이며 내가 요의 순에게 임금 자리를 물려주면 단주 한 사람은 손해를 보겠지만 천하가 이익을 보게 된다. 한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천하가 손해볼 수는 없다. 그것도 결코 사마천 원문에요. 영어의 never에 해당되는 종불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절대로 그렇게 못한다라고 하는 그 영어의 never에 해당됩니다. 결코 뭐뭐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천하가 손해를 보면서 한 사람을 이렇게 할 수는 없다. 결코. 라는 아주 유명한 명언이 사기 첫 번째 건부터 나옵니다.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사마천이 아주 실질적인 노블레스 오블리주 기록은 아까 말씀드린 순리, 홍리 열전 여기에다가 강조를 하고 있지만 사마천 사기 130권을 전체적으로 관통하는 제일 첫 번째 권인 오제본기에다가 이 대목을 집어넣었다는 것은 사마천 사기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로서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끄집어내도 결코 지나친 건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래서 순위, 요임금이 순위에게 임금자리를 물려주면서 남긴 이 유명한 명언은 한국 사회에 고스란히 되돌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순임금입니다. 이렇게 해서 임금자리를 이제 물려받은 순은, 선양을 받은 순은 법의 집행은 투명하여 신뢰를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법 집행의 투명성을 강조합니다. 참 재밌게도 역사책 속에 첫 번째 건부터 법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놀랍게도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사기 공부하면서 아니 전설 시대 때 제왕들 이야기 하는데 이게 다 법 이야기 나와요. 예. 그죠? 예. 실수로 잘못한 사람은 용서해주고 사면해주고, 그죠? 예. 뉘우치지 않고 중범들, 그죠? 이런 부분을 엄격하게 처벌하라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 집행은 신중해야 된다. 법 집행은 투명해야 된다. 그죠? 그리고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지배계층 차원에서 실천할 수 있게 기라고 하는 인물에게 전학이라고 하는 벼슬을 줘가지고 귀족 자제들에게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순임금이 강조합니다. 강직하되 부드럽게, 너그럽되 엄하게, 강하되, 강화가 아니고 강합니다. 강하되 난폭하지 않게, 간소하되 오만하지 않아야지 리더가 될 수 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말도 합니다. 사람을 홀리는 교묘한 말은 도덕과 신의를 파기하는 것이니 나는 이걸 싫어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용이라고 하는, 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대목입니다. 용이라고 하는 인재에게 그대를 납언에 임명하니, 납언은 뭐냐 그러면 받아들일 납자에 대한 말씀헌자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민정수석입니다. 국민들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임금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이 자리가 그 간언하는 사가는 자리가 되죠. 그렇죠. 임금에게 이제 여론을 전달하는 전문적인 용어로는 간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임금에게 직언하는 관리라는 뜻인데 여기는 납언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그들을 납언에 임명하니 밤낮으로 짐의 명령을 전달하되 신의를 지키도록 하시오. 그러니까 올바르게 임금의 명령을 전달하고 백성들의 의견을 청취해 가지고 나한테 다시 또 전달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납언이라고 하는 것은 후대의 중국의 리더들이 충고나 직언을 받아들이는 납관이라고 하는 단어로 발전을 합니다. 직언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납관으로. 좀 이따가 이제 제가 명언 명구를 정리를 해드리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국 역사상 역사책에서는 가장 오래된 최초의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실천으로 옮겨졌습니다. 요임금이 순임금에게, 능력 있고 덕 있는 순임금에게 임금자리를, 아들에게 임금자리를 물려주지 않고 순에게 임금자리를 물려줌으로써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이 아닌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자리를 넘기는 아주 이상적인 권력 교체이자, 인재들도 사이에도 마찬가지죠. 그죠? 인재 교체 문제 이런 부분들도 다 이렇게 해서 사례를 남김으로써 오늘날 중국 지도자들과 중국 사회 전반에 아주 깊은 영향을 남기고 있다. 요임금, 순임금은 뭐 워낙 전설 속의 인물이 되다 보니까 대중적으로 영화나 드라마로 만들어지기에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도 중국에서 만들어진 드라마나 소설 보면은요, 고흥우라고 하는 사람이 요순우라고 하는 세 사람을 다루고 있는 대하 역사 장편 소설을 2016년도에 써서 냈고요. 그 다음에 오자우 감독이라는 사람이 대순이라고 하는 TV 드라마를 여러 편을 2011년도에 방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요도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우임금도 같이 나옵니다. 다만 주인공이 순일 뿐이죠. 그죠?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미난 거 영상 하나를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아주 뭐라 그럴까, 흥미로운, 그죠? 영상입니다. 한번 보시면은 그런가 하고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죠? 不
管他有几条腿，他们所能撑起来的，只有这个顶身。这个顶身，就是我们头顶脚踏的天地，以及天地之间的所有生灵。我把话说得更明白一些：如果只依靠杀戮和战争去统一天下，那么不管谁能取胜，都一定会伤及在大鼎的腿。大家想一想，这只鼎少了一条腿或是2条腿，它还能立得稳吗？从那时起，鼓掌就成为中国人表示赞成的动作符号。击掌通过的方式，传达着中国文化的统一样式，一直沿用至今。 재밌죠. 박수가 요임금 때 나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임금, 순임금 관련된 유적 사진을 몇 갖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사마천 사기에 나오는 현장을 지난 이제 23년 됐네요. 23년 동안 한 170여 차례 중국을 다니면서 찾아다니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는 사진들은 다 현장에서 제가 찍은 사진들입니다. 왼쪽은 요임금의 사당입니다. 요묘라고 합니다. 산서성에 남아 있고요. 오른쪽은 요임금의 무덤입니다. 요릉이라고 합니다. 요릉의 규모는 한 100만 평쯤 됩니다. 무덤 하나가 들어가는 입구에 차 타고 들어가야 됩니다. 저긴 순임금의 석상이고 여기는 요임금 요 묘에 모셔져 있는 요임금의 상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삼조고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고구려의 상징물처럼 알고 계시는 삼조고, 그 다음에 우리 단군 신화에 나오는 곰, 이건 황제 고향에 가면은 곰이 있어요. 예. 왜? 황제가 원래 유웅씨라고 해서 곰웅자를 씁니다. 예. 이름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민족주의에 입각한 편협된 역사 교육을 받았는가라는 것은 중국을 다녀보면 아주 뼈저리게 여러분들 아시게 됩니다. 그리고 고구려 벽화 이런 부분들은 가서 보시면 한나라 때 벽화하고 위진 남북주 시대 때 저 선비족들의 벽화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또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삼조고 이미 요임금 때 있었다는 겁니다. 중국 사람들은. 그리고 기록에 나오고, 우리 기록은 삼국사기, 삼국유사 그 이전 기록을 찾기가 대단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역사로 가지고 싸우고 전쟁할 것이 아니라 기록으로 따지면은 99.9%가 다 중국에 남아 있기 때문에 중국 기록을 가지고 그 안에서 합리적으로 해석을 통해서 서로 인정할 수 있을 만큼 깊이 있게 연구해서 상대편에게 내 연구 결과를 인정하게 만들어야지 이게 역사 교류가 되는 것이지, 이거 여기까지 맨날 우리 땅, 여기 맨날 우리 땅,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진영 논리 있죠, 그죠? 갈라치기는 누가 잘하냐 그러면요, 일본이 잘합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이 3.1 만세운동 이후로 우리나라의 친일파를 대량으로 양산하기 위해서 썼던 수법 가운데 하나가 편을 가르는 겁니다. 갈라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도 왜곡했지 않습니까? 그거 잘 아시죠, 그죠? 근데 그것도 우리나라 일본이 만들어 놓은 식민사관 때문에 우리나라 역사학계가 갈라져 있습니다. 이것도 갈라치기. 그 갈라치기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 일본 학자들이 동원했던, 학자랄 것도 없죠, 그죠? 식민사 학자들이 동원했던 논리가 뭐냐 그러면 강력 논리라는 겁니다. 그 땅덩어리 집착하게 만드는 거예요, 맨날. 그래서 고조선 땅이 어디까지냐 한사군 땅을 한반도 이내로 딱 그냥 한정시켜 놓음으로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그걸 저는 프레임에 걸렸다, 틀에 갇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강력 프레임에 갇힌 결과다라는 겁니다. 역사 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랫동안 제가 중국 땅 전역을 거의 대부분 다 다니고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역사 연구, 학문 연구에 있어서 이 내셔널리즘은 거의 독약이다, 이게 민족주의의 독약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여기는 순임금 무덤입니다. 네, 순임금 무덤. 자.
오늘 첫 시간으로 여러분들한테 전체적인 12주 동안 강의의 전반적인 스케줄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요임금과 순임금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권력 계승의 문제를 가지고 핵심 삼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와 관계되어 있는 명문 명구들을 좀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부를 좀 하시라 그런 얘기죠, 그죠? 총의 지원, 명의 찰미, 제곡.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5제 가운데서 두 번째, 그죠? 두 번째가 제곡이었죠, 그죠? 아니다, 세 번째군요. 전욱이 두 번째였고, 그죠? 여기서 나온 단어가 총명입니다. 총명하다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왔습니다. 귀가 밝아 먼 곳에 일을 알고, 그러니까 총은 귀가 밝다라는 뜻이에요. 그다음 명은 눈목자가 원래는 들어가 있었습니다. 원래 날일자가 들어가 있지만 원래 왼쪽에는 원래 눈목자였어요. 그래서 눈이 밝아 미세한 것까지 살필 수 있다. 요거를 줄여서 총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리더는 총명해야 됩니다. 우리는 대부분 다 총명하다 그러면 머리 좋은 줄 알고 있죠.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잖아요. 그죠? 남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사물과 사람을 잘 관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총명입니다. 두 번째, 부의불교, 귀의불서. 아까 요임금한테 잠깐 말씀을 드렸죠. 그죠? 요임금이 갖춘 리더십 가운데 하나로서 부귀하면서도 뻐기거나 귀하지만은 멋대로 굴지 않았다. 또는 게으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불서가 서자가 편안하다라는 뜻이에요. 편안할 서자입니다. 그러니까 귀하면서도 편안하게 살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지런했다, 게으르지 않았다부터 시작해서 멋대로 굴지 않았다, 이렇게 다양한 번역이 가능한 겁니다. 아무튼 8글자는 상당히 의미심장하죠. 그죠? 부의불교, 귀의불서. 그러니까 한국의 사회제도층들이 반드시 들어야 될 8글자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흠제, 유형지정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형지정제. 신중하라. 법과 형벌의 지평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라고 했던 남겨놓은 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임금이 순임금이 임금자리를 물려주면서 했던 유명한 명언은 원문은 이랬습니다. 종, 불이, 천하지병, 일이 일인이다. 조금 어렵지만은 써놓으시면은 자꾸 써보시면은 필사하시면은 써먹을 수 있습니다. 천하가 손해를 보면서 한 사람을 이렇게 할 수는 없다. 또는 한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천하가 손해볼 수 없다. 결코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기 보면 종이라죠. 종. 끝내라는 뜻입니다. 끝내. 결코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순임금이 농사를 짓자 주변에 있는 이웃마을 사람들이 밭고랑을 양보했다. 밭의 경계, 이게 양반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시골에서 그거 갖고 다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우리 밭하고 이 밭 있으면 그 사이 고랑이 니네 땅이냐 내 땅이냐 가지고 싸운 적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걸 양보한다라는 게 양반이라는 뜻입니다. 나중에 이제 보면은 그 주나라 그 문왕이 그렇게 사람이 선했어요. 그래서 이웃 나라에서 싸움이 일어나니까 소송이 걸려가 싸움이 나니까 주나라 천자한테 가가지고 한번 판결을 받아보자. 그래서 주나라 땅으로 들어왔더니 주나라 땅에 들어오자마자 이 사람들이 목격한 게 뭐냐 그러면 농사짓는 백성들은 밭 고랑을 서로 양보하고 양반. 그죠? 두 번째 양장. 노인네에게 자리와 모든 걸 다 양보하는 그런 풍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는 괜히 싸웠다 하고 주나라 천자도 만나지 않고 돌아가서 잘 해결했다라고 하는 유명한 고사가 있습니다. 그게 양반, 양장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양반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 유래는 순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아까 용이라고 하는 인재를 기용해 가지고 납언이라고 하는 자리에 기용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납언, 순 때 여론을 모아 가지고 통치자에게 전달하는 관리로서 순임금이 처음 임명함으로써 언관이 시작이 된 겁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언론인들이 저 역할을 안 하기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지금 욕을 얻어먹고 있는 거죠. 그죠? 서양에서는 언론을 뭐라고 부릅니까? 워치독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워치독. 감시견이라고 합니다. 감시견이잖아요. 워치는
경계하다, 감시하다, 지키다라는 뜻이거든요. 독은 개잖아요. 그래서 감시견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감시하라고 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고 책임을 가지고 있는 또 그것이 가장 언론의 숭고한 사명 가운데 하나인데 이 부분을 이제 내팽개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 주요 언론인들 가운데서 절반 이상이 전부 다 강남에 살고 있고, 그죠? 그들이 이미 기득권층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이익에 반하거나 또는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개처럼 물어뜯는 개는 개인데, 그죠? 다른 개가 됐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납관이라고 하는 직언과 충고를 받아들이는 납관의 원료가 됐고요. 당태종의 어록을 정리했다고 하는 정관장료라고 하는 아주 이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꼭 봐야 되는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불능수관 안능간인이라고 하는 당태종의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바른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어찌 바른 말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바른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리더의 자세가 돼 있어야지 사람들이 받아들여야지 와서 충고를 한다는 얘기죠. 근데 리더가 바른 말 하면은 듣기 싫다고 그러고 욕하거나 안 그러면 벌을 주는데 누가 바른 말을 하겠습니까? 그죠? 당태종의 유명한 말입니다. 바른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어찌 누가 바른 말을 하겠는가? 받아들여야만이 바른 말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명나라 시대 때 유명한 충신입니다. 성조 영락제가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찬탈을 합니다. 명나라 3대 황제가 성조 영락제죠. 첫 번째 황제는 주원장이죠. 태조 주원장이고, 두 번째 황제는 건문제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이 건문제를 내쫓고, 이게 삼촌입니다. 그러니까 세조 같은 거라고, 수양대원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쫓고 임금을 찬탈하고 난 다음에 유명한 학자인 방효유에게 내 쿠데타를 정당화하는 즉위 조서를 쓰라 그러는데 이 사람이 거부합니다. 그랬더니 네 목을 베는데 도 안 쓸 거냐 그랬더니 뭐 내 목에 칼이 들어온다 그래도 나는 못한다. 10족을 멸하도 나는 못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진짜로 10족을 멸했답니다. 우리 9족을 멸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방효유는 자기 의지를 아주 확고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9족이 아니라 10족을 멸한다고 해도 나는 못 쓴다라고 버티니까 성조가 10족을 진짜로 죽여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일화가 남긴 아주 유명한 명나라 때 충신인데요. 아주 유명한 아주 멋있는 말입니다. 장흥지주 유공인지무원이요 장망지조 유공인지유원이다. 잘 되는 리더는 누군가 말을 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망하는 군주는 누군가 뭐라 할까 걱정한다. 그러니까 잘 나가는 훌륭한 군주는 누군가가 말을 안 해줄까 걱정한다는 얘기입니다. 나 자신이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직언을 해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말을 안 하면 왜 말하는 사람이 없지 이렇게 걱정한다는 얘기고, 망하는 군주는 누가 말할까 봐 걱정한다. 누가 나한테 와가지고 뭐라고 한마디 할까 봐 걱정을 한다라는 그런 아주 유명한 명언을 남긴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관한 명언 명부들을 이제 이렇게 꼬박꼬박 한 6, 7개씩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좋은 말은 옛날 사람들이 다 있어요. 굳이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죠? 교묘한 말로 아무리 좋은 말로 얘기를 해봐야 이분들 말을 못 쫓아가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좋은 말과 더불어서 노블레스 오블리주 12주 동안 빠지지 마시고 꼬박꼬박 와주시면 복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출석부 잘 체크해 주시면은 12주 개근을 하시면은 제가 마지막 날에 개근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시간 조금 무겁게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뭐 주제 자체가 결코 가벼운 주제는 아닙니다만은 아무튼 한국 사회에 꼭 필요한 논제다, 그죠? 생각이 들어서 처음으로 제가 삼바천 사기 공부한 지 32년 만에 처음으로 영광에서 이 강의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궁금하신 거나 하실 말씀 있으면 질문을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은. 질문 안 하시면요, 저는 늘 착각합니다. 아, 오늘도 내 강의가 완벽했구나. 그런가요? 그러면 다음 주 6시 반에 뵙도록 하고, 늦지 않도록 하십시오. 바로 6시 반에 정확하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